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만든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경제적 맥락에 대해서 이제 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형님. 예. 오늘은 사실 씁쓸한 주제야. 아, 씁쓸한 주제? 내가 사실 요즘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을 참 많이 먹어요. 부동산 얘기해서. 예. 부동산 얘기하면 요즘 욕 먹는데. 부동산 얘기는 무조건 욕 먹게 돼 있어. 아니야. 그런데 욕 안 먹는 방법이 있어. 내 주변에는 전문 유튜버들 있잖아.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많거든. 그리고 참 고맙게도 날 좋게 생각해주는 동생들이 많아. 근데 그 동생들이 어느 날 내가 어디 가서 출연한 걸 보더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뭐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출연하고 나서 그 일주일 차 동안 그 영상이 핫했겠지? 근데 그걸 보더니 한 3명이 연락이 온 거야. 진짜 우리나라 대표 유튜버들 중에 뭐 3명인데 형님 그러더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뭐 하신 거 저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형님 악플 장난 아니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내가 뭐 저기 공부가 모자라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형님 유튜버에서 부동산 얘기하실 때는요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어봤어. 3명 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날 걱정해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날 걱정해준 거야.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첫째, 유튜브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걸 보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은 팩트가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실제 유튜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보는 사람들은 이미 집을 한번 없던 사람이 사면 당분간 안 본대. 집 샀는데 뭐. 그래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래서 당분간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이 보냐? 아직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유주택자인데 집을 잘못 사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주택자 중에서 집을 잘못 산 사람들은 예전에 약간 집값 오른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다 저주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주택자 사람들은 솔직히 아직까지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오른다라고 하면 젠장 소리가 나오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소리 쭉 나온다는 거지. 아니,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업이니까 구독자들의 호응도가 중요하고 구독자들의 호감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어떤 전문가가 100% 맞출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본인들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불황론자들, 하락론자들을 좀 더 모셨을 때 그래도 유튜브 반응들이 좋아서 그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학자의 양심을 뭐 저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난 양심까지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공부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도 돌려보고 상황을 봤을 때 중간 뭐 1, 2년 뭐 한 20%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아직 그 서울이나 특정 지역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아마 좀 섭섭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건 희망사항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양극화될 거야. 양극화. 오늘 주제가 양극화입니까? 맞아. 부의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양극화라고 하면은 뭐 중산층이 사라진 거?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 중산층 사라진 그건데 이게 이제 오늘 뭐 내가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양극화가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수식으로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건, 투자 수익이라는 건 두 가지를 곱해서 나오는 거거든. 하나는 투자 금액 곱하기 수익률이지. 그렇죠. 그 투자 금액 곱하기 수익률이 내 투자 수익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그건 달리 말해서 투자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던 가게를 하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옛날 같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도 모든 나라의 국채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추종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0%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채권 투자를 한다던가 그래도 0%대 수준밖에 이자를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0%대 국채나 이런 수익률이 그 정도 그런 걸로 귀결된다는 건 결국 이자 수익률도 예전처럼 뭐 20%대 뭐 30%대 이런 이자율 없는 거잖아. 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자 뭐 은행 이자 7% 8% 많았어요. 맞아.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고도 성장하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특정 미래 신분야 말고는 대부분 자리매김한 회사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의 수익률도 아주 전성기 때 뭐 한참 뭐 각광받았던 뭐 그럴 때만큼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그러면 투자 수익이 올라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뭐야? 투자금을 높이는 거. 그렇지.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종잣돈을 크게 마련하지 못한 약간 이제 소득에서 중하 계층들, 이런 분들은 투자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 클 수가 없죠. 물려받지 못하면. 그러면 투자금도 크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수익률도 낮으니 웬만하면 자기가 돈 모아서 집도 못 사고 돈 모아서 이것저것 좀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데 한참 기회 좋았던 70년대, 80년대 뭔가 그때 좀 자리 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투자 여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투자금 자체가 크니까 수익률 자체가 낮아도 이 투자 수익 자체가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인 거야. 간단하게 뭐 대학생이 100만 원 가지고 2배 튀겼다. 이거보다 10억 가진 사람이 뭐 한 0.5% 맞아. 하면은 그게 낫다는 거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득계층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완전히 시장이 엇갈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냥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이렇게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건설회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브랜드로 좀 더 프리미엄 브랜드이라는 것을 슬슬 구분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아파트들을 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은 거기에 맞춘 주거 공간, 거기에 맞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 뭐 수영장, 골프장은 뭐 다 기본에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느 건설사인지 얘기하면 안 되게 내가 사인을 하고 와서 내가 얘기는 못 하는데, 우리나라 재건축 아주 핫한 단지들 중에 하나에 앞으로 본인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델 조감도 돌려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에게 여기에다가 조합에서 우리 건설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야, 나 진짜 황당한 걸 봤어. 뭐가 있어요? 뭐 웬만한 건 다 들어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는 각 동마다 지하로 내려오면 무빙워크로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거, 그건 알 거고. 와, 그래요? 몰랐어?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반포 지금 재개발 한참 들어가서 건축 중인 거는 옥상에 다들 인피니티 풀 있는 거, 인피니티 풀. 그건 알 거고. 근데 그 정도로도 만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생겼다니까. 자, 힌트 줄게. 네. 요즘 자녀들을 안 낳아. 자녀들 안 난다. 그런데 대신 뭘 키워? 반려동물. 그럼 아파트 단지에 뭘 지어야 될까? 반려동물을 뭐 맡길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놀이터야. 저보다 낫네요. 나보다 낫다. 아니, 내가
조감도를 3D 렌더링 한 걸 보여주더라고. 그 건설사에서. 우리나라 진짜 굴지 건설사야.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그 보면서 내 의견을 구한 거였어. 근데 가만히 렌더링을 자세히 보다가 잠시만 저쪽만 다시 돌려봐 주세요 했더니 왜요? 다 돌렸어. 그랬더니 미끄럼틀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 이 다시 태어나면 인터뷰 안 하고요. 그냥 반려동물로 태어나려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미끄럼틀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 놀이터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때 이거는 사람 놀이터가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예요. 그리고 대신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원래 그 정도 규모면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는 안 넣어도 되게 됐대.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부지 자체를 녹지 비율을 그 전체에서 50% 이상으로 올리고 그 녹지 중에 하나를 반려동물 놀이터로.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조 PD님이 이제 언젠가 결혼하실 거잖아. 예, 해야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그 아내 될 분께서 오빠, 우리 이제 집 구해야지. 우리 어디서 사는 거야?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야, 우리 뭐 부족한 대로 좀 같이 시작하자. 그래 오빠랑 우리 둘이면 됐지 뭐. 그런데 오빠, 내 친구가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사는데 거기는 애들 뭐 학교 때 내가 밥을 안 해줘도 되고 밥을 다 해준다고 하고 뭐 애견 놀이터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네.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미안하다. 오빠가 약하게 태어났다.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 그런 노래가 있어? 그래서 널 보내려 언젠가는 돌아갈게. MC 더 맥스 아닌가? 네, 맞아요. 하여튼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하다. 하여튼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비교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복도가 낮나 봐. 그럼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를 또 어디서 시공해서 또 봤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 다시 또 그런 추세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변해가야겠죠. 지어줘야지. 네, 그렇죠. 계속 그러면 진화하겠죠. 이제 또 90년대 아파트 빨리 때려 부수자 소리가 나와. 우리가 유럽처럼 뭐 10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우린 그런 문화 아니야. 아니 뭐 콘크리트를 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흙으로 그냥. 진흙으로 아니 왜 그렇게 계속 그냥 때려 부실 거면은. 진흙으로 100층을 어떻게 올려? 아니 그 형님도 해외 많이 나가보셨지만 해외에는 뭐 100년 된 아파트 뭐 90년 80년짜리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주택,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주택이 있는 동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시비가 엇갈린단 말이야. 지금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잖아. 아니, 넘었어요. 그리고 서울도 빈집이 넘쳐나요. 서울이 빈집 비율이 이제 5%야. 이렇게 빈집 비율도 계속 광역시 웬만한 데 다 10%야. 10채 중에 한 채가 비었어. 아파트 한 동 보면은 뭐 하루 종일 안 켜지는 집 그런 집인가? 그런 데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이게 다세대 주택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 물론 아파트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빈집 그러면 교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기 허름한 구옥들 빈집이야 있죠. 아니에요. 빈집이라고 분류된 것들만 따로 소팅해서 그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5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쓰러져가는 구옥 그거 빈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시는데 아니야. 아파트야 절반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내에도 빈집이 많은데 거기 왜 안 사느냐? 거긴 우리 아버지 때 살았던 집이고 거긴 지금 계속 내가 임대 주려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런 집들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9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들도 재건축 빨리 하게 좀 해달라 하면서 계속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붐 아니면 뭔가 리모델링 붐 이게 계속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압력을 주겠죠.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걸 또 푸시하는 주체가 하나 더 있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시켰던 주범 중에 한 사람을 난 이걸로 봐. 뭐가 있을까요? 메이저 5대 건설회사.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아니 틀릴까봐.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누가 하냐면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대부분 해. 서울만 하더라도 상위 10대도 아니야. 7대 건설사들이 시공해서 분양하는 주택 비중이 70%야.
그러니까 그 몇 개 회사가 우리나라 집을 다 공급하고 있는 거야, 서울에. 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공급을 그 소수의 10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그 회사들이 다 공급한다는 건 그 회사들은 새로이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안 생기면 망하는 거야. 아, 그렇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크게 회사를 계속 굴릴 수 있는 소스와 기회가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순환이 안 되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이슈 발굴을 해야 돼. 아, 그 이슈 발굴이 뭐다? 멀쩡한 집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 요즘 편의시설, 그리고 요즘에 뭐 인테리어 수준 이런 걸 급격하게 올려서 고급화. 그래서 가뜩이나 비교 성향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샘나게 만들어서 악착같이 나도 거기 들어가야겠다. 나도 그런 비슷한 단지에 살고 싶다. 아니면 용중 오빠 나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아니, 형님 얘기가 항상 좀 약간 뼈 때리고 좀 불편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듣기에. 아, 근데 이거를 또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외면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주체들 중에 하나인 건설사들, 그 건설사들은 당연히 대기업의 계열사들이지. 그러면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특히 70년대, 80년대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률 좋았을 때 그 미천 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또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매매 차익이나 이런 수익 나오는데,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은 지금 근로소득이 없느냐? 아니야.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 80년대는 현역 많고 70년대는 현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현역인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에다가 다시 임대소득에다가 뭐 이런 여러 소득들이 중첩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소득을 어디다 투자한다? 또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 포스하우스 이렇게 투자를 또 하는 거야. 자본의 어떤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은 우리가 국가에서 자꾸 이제 괴롭히잖아. 세금 더 내게 하고 뭐 중과세 때리고 막 해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계속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네. 뭐 저주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성향이 어떻게 된다? 왕건이 하나로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왕건이 하나를 자꾸 사도록 유도되고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양극화 추세 새로운 주거단지를 굉장히 세핑하게, 예쁘게, 멋있게 제공해줘서 계속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추세가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지 못해서는 국가가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봐도 돼. 이 참 안타깝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이 10년 그래프 그렸을 때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국가는 없어.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수익률은 높은 투자 못하고 투자금도 작고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이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대출을 무리하게 꼈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은 뭔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 근로소득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폭등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버티기를 못하고 결국 환매를 해버려. 근데 이 환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 빨리 팔아서 대출금으로부터 그 허덕이는 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와 비슷한 소득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데 이걸 사줄 사람은 누구겠어? 더 많은 사람이 사야죠. 그렇지. 아까 1가구 1주택만 하십시오. 그래서 왕건이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왜? 저기 지금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여윳돈 좀 있으시죠? 집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규제가 풀린 지역이나 아니면 규제가 풀릴 즈음에 집을 신규 주택 몇 가지를 이제 살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출을 크게 끌어다가 집을 구했던 사람이 쪼달리게 되면
원래 자기가 샀던 집을 헐값에 내놓겠지. 네. 그럼 그 헐값에 내놓은 집을 또 여유 있는 사람이 사서 이 사람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체력이 되죠. 그럼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좋을 때가 3년 뒤일지 5년 뒤일지 6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가지고 있자.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사놓고. 이자나 그냥 받으면서 뭐 그냥 그때 나는 지방세나 내고 뭐 내가 뭐 그런 거나 하지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진짜 또 몇 년 지났더니 그 부동산 또 올랐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흘러갔던 경로가 그거야.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해서 주택 자금만 하셨다가 이번 고비 못 넘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그동안 손실 본 거, 대출이자 내면서 손실 본 거,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더 크겠지. 거기서 또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약간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다시 또 그 비싼 가격에 또 팔아서 또 격차 더 생기고. 그러면 생겼으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 용중이 네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굉장히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 자산이. 근데 저는 100억? 자, 100억이야. 그러면 100억 자산가인데 집은 얼마짜리에 살고 싶어? 30억? 30억. 자, 그러면 너 70억이 남았어. 네. 그럼 그 70억 남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일단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 투자. 그래. 네. 그다음 뭐 예금. 어.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예금 20억 할 생각이니? 뭐 바로 100억 자산가만 하더라도 부동산 당연히 또 사는 거야. 제가 뭐 대봤어야 알죠 그거를. 대봤어야. 그리고 부동산 하나 아니라 더개 더 사고 꼬마 빌딩도 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이 버티기 싸움에서 버티다가 또 경기 좋으면 그거 가지고 또 돈 버는 거야. 그냥 양극화는 어. 그냥 계속 가속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가속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대응하는 방법들이 뭐 부동산 특집이긴 하지만 그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북유럽이나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엄청 부과를 해봤었어. 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일단 근로 의욕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명성 PD는 어땠을 것 같아? 아예 이민을 가버리는. 정답입니다. 그 스웨덴의 대표 기업인 이케아 회장 같은 경우 네. 세금을 많이 부과해버리니까 자기 스웨덴 국가를 떠나서 근 15년인가 20년 동안 밖에 있었어. 맞아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세금 좀 깎아준다니까 그때 입국했어. 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이 제라드 드파르듀라는 친구도 세금 많이 낸다니까 외국으로 가버렸어. 이렇게 아예 그냥 세금을 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어찌 보면 굉장히 경제활동에 영민해서 부자가 됐거나 그리고 다양한 투자 자금이 있어서 더 많은 그 뭐랄까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 가버리니 아이고. 다시 이걸 불러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다시 인하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관련한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미국은 좀 달리 대응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이나 추가 투자할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국가는 아닌데,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미국도 양극화는 엄청 심화되고 있어. 엄청나죠. 그런데 하위 소득 계층들에게 언제든지 너도 올라갈 기회를 또 줄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놨구나. 그렇지. 미국은 창업하다가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아. 본인이 도덕적 해이로 막 그 뭐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사업자가 날리는 건 당연히 책임 물어야지. 그럼요. 근데 견실하게 사업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실패했다. 이거는 우리처럼 무슨 신용불량자 돼서 평생 그거 갚느니라 고생하고 그런 거 없어. 낙인을 찍지 않는구나. 그냥 다시 다 탕감해줘. 특별한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한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국가가 다시 시작할 돈도 많이 줘. 그렇게 해서 세컨 찬스를 자꾸 주는 걸로 해서 물론 양극화 심하지만 너도 기회를 줘볼게. 해봐. 그럼 너도 잘 살 또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형태로 대응하기도 하고 다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양극화는 점점 아까 말한 처음 얘기했던 그 공식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형태가 또 생겼느냐, 끼리끼리 지내자, 그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의 또 모델하우스 구조가 좀 달라졌어. 구조요? 응. 어떤 식으로요?
아파트도 어떻게 됐냐면 형태가 좀 바뀌어왔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어. 우리나라가 건설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을 어떤 시공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복도식으로 다닥다닥다닥 많은 사람들이 단일 면적당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복도식 아파트를 잔뜩 지었지. 네, 맞아. 미적인 거 전혀 신경 신경 안 안 쓰고 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응. 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소득 수준이 또 올라가고 사람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높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주상복합이 유행이었어. 아, 주상복합 한참 유행했어.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부의 상징인 주상복합 이름 뭐야? 타워 팰리스. 맞아. 그 타워 팰리스 같은 이제 주상복합들이 그 유행이었다고. 목동에는 뭐 하이페리온이 올라가고 뭐 어디 그러고 딱 그런 게 있었다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주상복합은 그 당시 컨셉과 그 얘기가 집에 냉장고가 없어도 되는 아파트 이거였어. 왜냐면 뭐 필요하면 밑에 내려가면 편의점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컨셉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이게 건설용으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딱 보자마자 느낀 건 레지던스다. 살림 같은 게 따로 필요 없고 뭐. 그렇지. 예, 누가 해주는 거. 해주고 응. 뭐 다. 그래서 그런 레지던스 개념까지 아파트가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레지던스 개념까지 아파트가 가버렸다는 건 관리비가 적지 않겠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청소뿐만 아니라 뭐 세탁도 해주고 아침 조식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휘트니스 클럽에 무슨 뭐 문학 강좌에 뭐 수영장도 내부에서 운영해주고 또 발레 파킹도 해준대. 주차를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 정도 되면 이 아파트는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면 위화감이 생기겠지. 형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응.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부자들만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보면은 주방 옆에 식모들이 살으라고 식모방이 있었지. 식모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예. 저희 집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다는 건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성처럼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내부를 알 수 없게끔. 알 수가 없게.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거야. 이건 참 국가적으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고객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지. 내가 마음 편하게 뭐 예를 들어 좀 사치스럽대도 나한테는 그게 사치가 아니다. 난 그게 그냥 내 일상인데 그걸 내가 남 눈치 보면서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지내대더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뭐 내가 연예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폐쇄형 단지가 굉장히 요즘 인기야. 폐쇄형 단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의 양극화가 아파트나 대규모 단지의 구조조차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중에 씁쓸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요? 지금은 사실은 댁이 어디세요? 그랬는데 누가 저 강남 살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부자 아닌 거 알지? 예. 강남에 아파트 살면 좀 사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강남에 우리 그 수많은 알바족들도 그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잖아. 네, 맞죠. 엄청나게 또 다세대 주택이 많잖아요. 그럼 원룸에 그냥 매달 얼마 내면서 강남 사라고 다 부자 아니잖아. 제가 또 그런 식으로 살아봤어요. 당연히 어렸을 때 알바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 어디 있어. 자, 그런데 이제는 주소를 딱 불러주세요 하면 그냥 강남구 몇 번지 몇 동 이걸로는 얘가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거기 건축 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뭐뭐뭐뭐 레미안인지에 따라서 대충 재산이 얼마 정도 된 사람들이구나. 그 그레이드가 저절로 표식이 될 가능성도 많아.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이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판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나? 예, 맞아요. 그게 이제 부를 가늠하는 어떤 명함 같은 게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야. 내가 이걸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불편하지만 사실을 알려드려야 거기에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든 또는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돈을 모으든 간에
우리 조용준 PD처럼 갑자기 100억대 부자 아니면 2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뻔할 거야. 맞아요. 이사부터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브랜드 아파트를 갖는 게 모두의 꿈이 돼버린 이 상황.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양극화와 사람과 사회의 가치 판단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단지 뭐 경제 채널인 거지 뭐 건설사 뭐 대변인이나 뭐 입장을 대변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사실 이 8편이 지금까지 1편부터 7편까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사실 이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나라는 국가 정책상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닌 나라들 많지.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 맞아요. 뭐 장기 그리고 임대다 뭐. 맞아. 네. 장기 임대. 그냥 사용권만 주는 네. 거야. 70년, 뭐 어떤 나라는 100년, 어떤 나라는 50년 그래. 그래서 이것도 벌써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 사람의 개인 사유재산이었던 것이 사유재산이 아닐 수도 있게 바뀌는 게 바로 부동산인 거야. 그럼 우리도 한 번씩 해보자고. 네. 먼저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가장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모든 사람은 갖고 싶어 하죠. 서민? 아니지. 우리 명성 PD 집을 가장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무주택자. 그래. 얘는 방송을 아직도 하고 있어.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더 갖고 싶겠니? 안 갖고 싶어요, 형님? 갖고 싶겠지만 그래도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하지. 내 집 한 그건 칸.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지는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로 진화 발전을 해온 거야. 아, 그런 의미셨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가 어디 건립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 분양권 처음에 팔잖아. 네, 그렇죠. 그럴 때 분양권은 우선순위를 매기지? 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돼? 무주택자. 뭐 그리고 또 조부모도 모시고 살고 그렇죠. 뭐 애들도 다자녀, 다자녀고 네, 뭐 그리고 생애 오랫동안 첫 주택이나 그래 뭐.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납입한 기간이 길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정책을 하나 알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선 집을 한 번이라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과자가 돼. 낙인이 찍히는구나. 낙인이 찍히는 거야. 지울 수 없는. 지울 수가 없어. 아, 쭉 까보는 거지. 집이 있으셨네요? 아니면 지금도 집이 있네요? 아 이건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변두리에 그냥 나도 내가 집 하나 있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서 그냥 사놓은 건데요. 하여튼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요즘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이 영끌족들이야. 영끌족들이 벌써 영끌 본인의 돈이 모자르니 무리해서 차입을 했어. 그렇죠. 그러고 무리해서 차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무슨 서울의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샀겠니? 다 내가 살 곳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수도 못할 것인데 아주 원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나마 내가 대출 껴서는 좀 잡힐 듯 하잖아. 그렇죠. 교외 지역에 이렇게 대출 껴서 내 돈 넣어서 이 집을 덜컥 샀네. 네. 덜컥 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그 집은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출퇴근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이 만약에 지금 비어 있다. 다른 뭐 누군가 임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게 심각해지는 심각해지는 거야. 이자대로 나가지. 그렇죠. 거기 관리비대로 나갈 거고. 정말 대책이 안 쓰는 일이 생긴다고. 그렇죠.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아. 네. 내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져 갈 네, 거고. 맞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의 과오를 접고, 난 이제 내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해보겠다. 그동안 돈도 더 모았다. 해봤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 그렇게 되는 건.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내 집 장만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내 집이 직접 없는 사람들인 무주택자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지원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집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겠어. 집을 사지 않으면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 입장에선 안 할 수는 없어. 생각해봐. 집이 없어서 전세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국가가 전세 자금은 얼마까지는 굉장히 저리로 대출해 드릴게요. 뭐 1%대 뭐.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건 곧 뭐가 되냐면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내 돈으로 그 집주인이 집 산 이자를 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이해됐지? 예. 그 집주인이 그 집을 10억 주고 샀네. 근데 10억 주고 샀는데 전세를 갑자기 주는 거야. 네. 뭐 7억에.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집에 안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 집은 따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거나 사는 데와 상관없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본인이 만약에 내 돈이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10억을 다 안 박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갭 투자가 맞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갭 투자가 바로 일어난 이유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갭 투자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 산 사람이 7억 원에 누군가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 준 사람 마음은 야, 월세로 살긴 좀 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우리 전세, 난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오빠 나 전세 산다고 해야지 월세 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실제 전세 자금을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다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자금 이자 내는 게 싸. 합리성도 있는 거야.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야, 나 괜찮은 동네에 3억 원에 집 샀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3억 원에 집 사고 7억 원 대출을 다른 사람이 해줬고 내 집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7억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를 날 위해서 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럼 누가 이득 보는 거야? 내가 집주인이 이득 그렇죠. 보는 거지. 네. 전세 사는 사람은 아무 이득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젠 또 여기서 또 2차적인 또 다른 현상이 생겨. 뭘까? 집주인들의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거야. 우리 동네 집이 원래 10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국가에서 빠방하게 해줘가지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더 쉽게 얻어와요. 우리 2억씩 더 올립시다. 그래서 10억짜리를 11억, 12억 이렇게 올려. 저 미안한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 전세금 좀 올려야겠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뭐 여기 좋은 동네인지 알잖아. 그럼 사장님 얼마나요? 9억. 얘가 2억을 어디서 또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메꿔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군가에게 팔 때도 더 비싸게 팔고 자꾸 올라만 가는 거야.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만든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정책. 바로 이거야. 이제 이해가 가요. 음.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집이라는 건 어차피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내 돈으로 현찰박아서 사는 사람은 얼마 없어.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두 갈래로 나눠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 부분 집을 장만한다는 게 롱텀의 장기 플랜이야. 10년, 20년, 25년 해가지고 드디어 여보, 우리가 애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내 집이 장만됐어. 얘야, 여기가 네 방이다 하면서 막 식구들 막 울고. 그렇죠. 아니면 그 중간에 운 좋게 당첨돼서 또 우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네. 그게 그러면 20년, 30년 기다리지 않고더라도 일단 내 집을 하나 장만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로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다들 존버야. 집을 어렵게 20년, 15년 거쳐서 장만한 사람이 갑자기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몇 억 손해보고 그걸 팔 것 같아? 우리 주식도 떨어지면 다들 뭐라 불러? 이거 아들 주려고 내가 산 거야? 이 소리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일이 부동산은 더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다들 존버야. 서울 시내 평소에 집이 매매되는 건수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떨어졌어. 요즘 거래가 없어.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을 적어도 5년 이상 그 전에 장만한 사람들은 아직 손해 구간도 아니야. 그렇죠. 워낙 2017년 그때부터 많이 그때부터 올랐으니까. 쭉 올랐기 때문에 그 정점에서 15%에서 20%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구매했을 때보다는 위에 있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직 손해도 아니고. 물론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씁쓸 이 정도지. 손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롱텀으로 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작심하고 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버티려면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야. 이게 바로 이러한 부동산 매매 패턴과 습관이 나온 이유가 다 정책 때문에 이런 큰 분위기가 형성된 거야.
이제부터는 그 정책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게. 네. 대표적으로 영국이야. 영국. 영국은 대영제국으로서 신생 독립국들에겐 선망의 대상인 나라였지. 그렇죠. 아, 우리가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여서 영국식 영어도 구사하거나 영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에 일부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왕이 계신 곳이니까.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미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민 많이 갔지만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아. 아, 맞아요. 그래서 영국 시내, 런던 시내 가면 너도 가봐서 알겠지만 흑인들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 아니 뭐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인도계 뭐 얘기 끝났잖아요. 맞네. 네. 그것도 있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렇게 이민자들도 많고 또 영국도 국가가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줄어들고 이촌향도 현상 그리고 지방에서 일하는 그런 문화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젊은이들도 런던에 도심지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산업 구조가 이제 변하는 그렇지. 거죠. 네. 금융이나 뭐. 그렇지. 네. 그래서 계속 도심지, 런던 중심이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특히 영국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경제는 안 좋아서 내가 매달 임대료 낼 돈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생활을 계속 해봤자 집도 못 장만할 것 같고, 그래서 영국 총리인 그 당시 마가렛 대처. 아, 1980년대 초반. 그렇지. 아, 역시 뭐 국제 상식은 뭐 아유, 최고야. 뭐, 철의 여인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마가렛 대처가 그 당시 공약을 뭘 주로 적극적으로 했냐면 내 집을 장만해 줄 수 있게끔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줬어.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얘네들이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런던의 그 높은 집값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그 임대료 내고 뭐 하고 했더니 살인적인 물가로 오일 쇼크 때문에 내가 쓸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 소비 안 일어나니 고용 안 유발되고 그게 내수 경제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값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자가주택 보유율을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뒤부터 영국이 보유 주택률이 급격히 올라갔거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부터는 정치가들이 배려해야 될 정책적 지원 대상자가 바뀌었지. 무주택자에서 누구겠어? 집 있는 사람들이지. 집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 비율이 더 훨씬 높아졌지. 높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또 재선에 당선해야 되고, 우리 당이 집권당이 돼야 돼. 그런데 딱 봤더니, 다 유주택자네? 유주택자들 와서 요즘 왜 우리 집값이 이렇게 주춤한 거예요? 그렇죠. 배려해야 될 대상 자체가 이제 달라진 바뀐 거야.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을 초창기에 유주택자로 빨리 바꿔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 집단자들이 돼버려. 그럼 그 뒤부턴 국가가 머리가 터져. 일단 집값은 계속 올려줘야 돼. 그래야 더 많은 득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무주택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스페어로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야, 이거 뭐. 그러면 싸게 산다는 건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또 대출해주고, 그럼 내가 아까 저리로 대출해주고 전세자금 지원해주면 또 집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또 올라가는 거야. 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자가 보유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60%? 정답입니다. 특히 지방은 자가 보유율이 훨씬 더 높지.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한 반반 돼. 5대5. 서울도 5대5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결론 났네.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고 정책이 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까 영국으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럼 내가 나 알잖아. 특정 대통령 시기에 뭐 어땠고 저땠고 하면 또 오해된 댓글들 많이 다셔. 그분들이 다 자기들 입장이 있으시니까 나도 이해를 해. 근데 내 굳이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해서 괜히 오해받으시지 않게. 그래도 저 양반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나보다 하는 게 내가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가지려는 덕목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통령의 공과를 다 얘기 안 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맞아. 그리고 그게 꼭 그 대통령의 공과가 아니다. 그렇죠. 전 정권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과는 다 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그걸 왜 그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걸 당신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겁한 뭐 이런 논조가 있어. 솔직히 내가 네.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나도 어떻게든 더 재밌는 거 해드리고 내가 잘못한 거 줄이려고 그걸 찾아보잖아. 그런데 그것만큼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댓글이야. 왜냐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삼성전자의 최고의 그 수출 품목 뭐야? 반도체. 반도체 누가 만들었어? 호암 선생님 이건희가 만들었어? 이병철이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그거 뭐 한 거야? 무슨 아. 얘기인지 가 맞지? 그렇게. 어. 네. 이건희와 이병철 이 회장들은 네. 반도체로 갑시다 중요한 결정을 했어. 예. 그 결정 없이 그 뒤에는 안 일어난다는 것도 나도 잘 알아. 예. 하지만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CEO들이 그 공을 모두 다 가져가야 된다? 난 그건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죠. 그 밑에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피땀을 흘린 전문 경영인도 있고 그렇죠. 현업에 연구 개발한 연구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도 있고 네.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정부기관에서 나도 10년 이상 일해봤던 사람으로서 아주 높은 사람이 밑도 끝도 없고 문맥도 없고 그냥 이런 거 해봐 그렇게 던져. 그럼 그걸 아주 정교한 정책과 그리고 부작용을 막아가면서 하나하나 디벨롭하는 건 그 어마어마하게 공부 열심히 한 사무관, 그렇죠. 주무관, 또 서기관님들, 연구위원. 그렇지. 뭐 어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인 거지.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다 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아. 그건 내 옛날 직장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야.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댓글들은 내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해. 그 대통령 시절에 이러면 내가 이해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걸 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뭐 직접 밝혀도 되잖아요, 형님. 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또 오래 뭐 나는 몸담고 있었지. 계셨고. 그래서 오늘 또 정책 이슈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네. 그래가지고 난 그걸 봤거든. 뭐 많은 분들이 금리에 부동산 영향 받잖아요. 받긴 하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소득 수준 네. 뭐 당연히 영향 받지. 근데 결정적이지 않아.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네. 그리고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해주면 이거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초반에 결국 내 집 장만한 사람들이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제 내 집 갖게 된 사람들이 조금씩 늘겠지. 네. 그러면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래도 국민들이 내 집 한 칸들은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좋은 슬로건이야. 그래서 집장만 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이 집장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니까 이것도 또 집값을 올려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독특한 게 있어.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그 뭐라 그럴까 집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집을 단기간에 빨리 공급해야 돼서 내가 뭐라고 했니? 예전에 공급 쪽에서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 선분양.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원래 아파트 단지 만들려면 그 땅 사고 건물 올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 한번 쭉 보세요 하고 집을 팔아야 그게 정상인데. 아니 물건을 보여주고 팔아야지. 물건이 없는데 일단 사래요. 그렇지. 그리고서 물건을 만들 거래요. 그 선분양이라는 그런 판매도 국가가 허용해 준 거잖아. 그렇게 허용해 주는 그 뒤에 부작용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나라의 떼부자 기업들은 다 건설로 큰 회사들이 많아. 그렇죠.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도 뭐였어? H사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자고. 현대 건설로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삼성도 반도체 가전제품 만들기 전에 뭐 했어? 건설도 있고 건설도 있었지. 물산이 그거잖아. 물산에서도 건설을 하고. 맞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건 내 돈 가지고 땅 안 사도 됐고, 그렇죠. 내 돈 가지고 건물 안 올려도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준 걸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10대 건설사들이 서울 기준으로 말할게. 우리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한 2만 가구 넘어 2만 4천 가구 중에서 10대 브랜드 건설사들이 지은 게 2만 2천 개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경쟁용어로 뭐가 되겠어?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독과점. 그렇지. 독과점 시장이야.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담합. 담합 아닌 담합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떤 건설사는 야, 우리의 포지션은 싸고 좋은 집을 만들어 보자. 우리 레미 옹 아니면 레미콘. 레미콘 아니면 자잉 뭐 이런 거는 자기? 자기 뭐 이런 거는 싸고 좋은 집을 만들어 주자. 해서 강남 노른자위 지역에 우리는 40평대가 12억이에요. 내부 인테리어 한번 보십시오. 깜놀라실 거예요. 이것들도 상품이라면 그런 상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왜? 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아파트가 왜 45억이에요? 원가 좀 봅시다. 라고 하면 원가도 모르겠고. 예전에 그거 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시끄러웠지. 적이- 예, 시끄러웠다. 원가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원가도 이 건설사들이 야 이만큼 샀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의 그 뭐라 그러지? 그 경영 방식에 네, 훨씬 더 편해. 예.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러한 건설회사의 독과점적인 지배구조도 결국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정책. 정책이야. 아. 이게 모든 게 정책이야, 부동산. 그래서 어디 방송사, 어디 뭐 가끔 뭐 15분 라디오에 나가면 인터뷰하고 뭐 또 방송, TV, 뉴스는 더 짧잖아. 막 5분.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금리에는 뭐 부동산은 큰 영향 없고요. 그러면 저런 바보 같은 교수, 봐라. 기준금리 올라갔는데 부동산 떨어지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오르는 걸 전부 옥죄기 위한 정책에 해서 추가적으로 못 사게 만들고 이것에다가 금리까지 좀 올라서 그게 중첩되다 보니까 급락한 일부 사람들, 일부 구간들이 있고 그것도 나머지는 다 존버한다고 또 좀 전에 얘기했잖아. 형이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 드물어.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땅은 국가 겁니다라는 나라는 그건 예외로 해야지. 네, 그럼요. 땅은 원래 개개인 거다라는 그 지향점을, 그 트릭을 갔던 국가들 같은 경우 중에는 우리가 너무 제약이 많아. 아, 그 정도예요. 그 이유도 있어. 땅은 개인 겁니다라는 이 방식을 추진했던 그 나라는 둘로 갈려. 제가 쉽게 얘기해서 땅이 큰 나라들.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땅이야. 근데 이 땅을 국가가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개발할지 다 판단 못하지. 못하죠. 그러면 제일 빨리 개발하는 방법은 그 땅 깃발 딱 꽂고, 깃발 꽂았어요? 당신 거 하세요.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그렇지. 활용해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사해봤더니 여기 땅 파니까 금광이다 하면 금 캐고, 그렇죠. 야 여기 밀 심으면 잘 나는 농사 짓고, 그리고 여기 그냥 말 키우는 게 낫겠나, 말 키우는 거야. 그래서 국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반대쪽은 어떠냐? 홍콩과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것 같아. 도시국가. 이런 도시국가는 사람은 바글바글해. 그런데 땅은 우리 이 라운드 테이블만 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누군가 초창기에 아주 공교롭게 부자가 된 이 공이라는 사람이 딱 요긴 내 땅이야. 노른자. 이만큼은 내 거야 하면 국가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땅이 이만큼이 걔 거니까 이건 못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국립공원처럼 사는 일에서 이건 개발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 네. 그럼 진짜 할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토가 원래 작은 초창기 국가들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굉장히 높아. 개인이 함부로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용도를 바꾸거나 층고를 바꾸거나 마음대로 이걸 못하게 해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네. 싱가포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가 덜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자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교할 바 안 될 정도 땅이 커. 그렇죠. 해방 이후 딱 봤더니 일본 밑에서 영주 노릇했던 그 사람들,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들, 네. 그거
다 뺏었잖아. 예. 뺏고 불화 불화했잖아. 예. 유상물수 유상분배한 예, 거야. 그렇죠. 다 나눠줬어. 예. 근데 이 땅을 잘 관리해야 우리 헐벗고 굶주린 거 빨리 극복합니다. 그렇죠. 땅 들였으니까 알아서들 해. 다들 야 그래 씨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국토를 잘 개발하기 시작했어.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국가 발전에 빠르게 트랙을 간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다 보니 파리, 런던, 뉴욕 등등처럼 자꾸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거야. 1948년도에 서울시 인구가 170만 명이었어.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서울시 인구가 170만 명이에요. 그때는 물론 서울도 좀 작았지만 170만 명이었던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000만 명이 넘었거든. 그 얘기 무슨 소리다? 이 서울 안에 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고 여기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 서울만큼은 초기부터 싱가포르나 홍콩 트랙을 갔어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내 사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전부 뺏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안 일이지.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정부가 굉장히 억지 춘향적인 정책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 당신 집인데 세입자가 계약을 또 연장하고 싶으면 너 무조건 해줘야 돼.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예, 그렇죠. 당신 집인데 이거 헐고 건물 마음대로 못 올려. 예. 그렇죠. 뭔가 이상한 아니 그렇죠. 이게 내 땅이라면서요. 아 그래도 그건 안 돼. 아 뭐해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시프트 된 거야. 특히 이 그 거대 도시들 중심으로는 원래는 미국 같은 걸 지향했다가 자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이 국가가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전부 정책이다. 아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박정호만의 특별 비법을 공개해 주시기로 한 날이에요. 사실 이게 나만의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최고의 반열에 올라갔고 부동산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고 그 부동산으로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 뭐 진짜 몇 개야?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한 6, 7개를 만들어낸 분이 알려준 거야. 자, 이 사람이 누굴까?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현다이. 아 현다이. 한전부지를 과감하게 베팅하신. 사실 나는 한전 부지를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다이 저 이제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구나. 저 그 부지를 10조 원을 질렀다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죠. 그때 마침 삼성이 3조인가 4조 네, 질렀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맞아. 네. 자, 그런데 그 뒤로 삼성동 땅값이 어떻게 됐다? 투자는 대성공으로 밝혀졌어요. 10조는 대성공으로 밝혀졌어. 네.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는 난 이런 표현도 써. 물론 그거는 그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람들, 맨파워가 하는 거긴 하지만 현대는 본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 사사 또는 어떤 역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 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야, 땅. 자, 그래서 박정호의 마지막 부동산의 최고의 비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에 단 3, 4평이라도 땅을 사라. 의외로 간단하네요. 간단해. 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이 땅 가지고 건물이 아니야. 건물은 이미 낡아가지고 그 사용가치 다 끝나서 이건 건물가 안 쳐드립니다. 상관없어. 땅을 사라는 거야. 서울에서의 땅.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현대건설은 정말 땅의 무서움을 본인들이 느끼면서 그 반열에 올라간 거야. 해방 이후 학고방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 자동차 수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 관련해서 조그만 집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회사가 불과 30년 만에 원래 내놓으라 하는 부잣집들이 만든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삼성, 그렇죠. 이병철, 그 다음에 저 진주의 만석군 집안의 유명한 곳인 LG그룹의 그 구씨 집안, 그 다음에
동대문을 기점으로 큰 상권을 이미 휘어잡고 있었던 두산그룹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은 원래 한미천이 있으면서 갔던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제일 위까지 진짜 치고 올라간 건 현대거든. 아산 선생님. 그럼 그리고 현대의 무서움은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를 한 땀 한 땀 직원 1명, 2명, 3명, 4명 뽑아가면서 그 모든 계열사를 다 한 거야. 그런데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되거든. 의욕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냈느냐? 바로 땅입니다. 현대가 이 땅의 무서움을 절실히 느꼈던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지가 바로 서울 역사박물관,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일 거야. 우리 때는 서울 시립박물관이라고 불렀었어. 아, 맞아요. 있었어요. 서울 시립박물관. 바로 경희궁 바로 앞자락에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 부지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할게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길래 그러세요? 원래 경희궁 그 자리는 서울 역사박물관 있는 그 자리까지도 원래 궁터가 더 크게 조금 있었어. 그런데 그 부지를 어떻게 했느냐? 일제시대 때부터 슬슬 일본인들이 그 궁을 이전하거나 일부 철거하고 일본인들 자제들이 다니는 경성중학교를 거기다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인들이 쓰는 땅이 됐겠지? 그러다가 그게 이제 경성중학교 일본인들이 다 이제 그 가고 경성중학교 그 자리를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서울 중고등학교를 거기다 지은 거야. 그래서 경성중학교 자리가 이제 서울 중고등학교 자리가 됐는데 근데 1970년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서울 중고등학교도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해야겠다. 그 당시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들 다 강남으로 이전하고 있었잖아. 강남 이제 개발 시작할 때. 그렇지. 그래서 서울 중고등학교도 강남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뭔가 개발을 해야겠다. 다른 목적으로. 근데 그 개발할 용처도 마땅치가 않은데 일단 문제는 이 서울 중고등학교는 그 말 그대로 국가 건데 이걸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국가가 그 당시에는 강남도 개발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로 그것도 시청과 광화문 사이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테헤란로야. 아, 뭐 심장이었죠. 심장이야. 그럼 이 비싼 땅을 도대체 누가 사줄 건데 팔아야 그 돈으로 또 정부가 뭘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재벌 기업까지 올라왔던 현대건설에게 국가가 찾아갔어. 여기 우리 서울 중고등학교 이 부지를 좀 사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야. 현대건설은 땅에 대해선 진심이야. 본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간 그 전 스토리도 내가 몇 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겠습니다. 1978년도에 현대건설이 지금의 서울 시립 서울 역사박물관 있는 그 부지를 110억 얼마 짜투리 금액을 빼고 110억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 110억이라는 돈을 주고 현대건설은 그 땅을 왜 산 거예요? 연수원을 이제 주로 여기서 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그 강남역 인근에 삼성 관련한 웬만한 그룹들이 다 삼성 빌딩에 다 세 개 나눠져 있잖아. 그냥 그런 생각 한 거야. 아니, 이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어떤 그 현대 그 구성원들한테 프라이드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럼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어느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 참 웃기지만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 있고 그 회사의 사옥이 어떤 규모인지 그 회사 내부의 인테리어가 얼마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현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요즘에는 구내식당 메뉴까지 들어갑니다. 이야, 그 정도구만. 자, 그래서 그 당시 20층 넘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지를 짓고 현대가 쓰려고 했는데 슬슬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일단 누가 먼저 이걸 캐치했냐면 일단 사학계에서. 사학계에서. 원래 거기는 궁터잖아. 네. 근데 궁터에 일개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 궁터를 사가지고 그렇죠. 그 궁의 부지 다 그림자지게 28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그 당시 초고층이지 그걸 짓는다고 산업공상의 상위 궁터 자리에 그렇겠네. 사학자들은 그런 소리 하겠네. 말 같지도 않은 진짜 그 소리 하겠네. 그래가지고 이 사학계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그거 말이야 일제 그놈들이 그 궁도 다 훼손해 놨는데 이번 참에 그 궁도 제대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하고 난리가 난 거야. 78년도부터. 그래가지고 현대는 벌써 돈 지불했단 말이야. 아씨 뭐야 쟤네들. 재산권 침해. 그런 거지. 네. 그런데 일단 민심이 흉흉하니까 네. 야 일단 기다리고 있자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또다시 이게 그 사학계들이 이제 뭐 우리 무슨 동아일보 그 당시 잘 나가는 한국일보 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민족 정기가 그래도 훼손된 상황에서 그걸 또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기회에 엄한 짓을 하다니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여론몰이까지. 여론몰이까지 하니까 그때 어땠느냐. 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현대그룹을 보는 눈빛이 약간은 시기 질투도 좀 섞여 있었어. 빠른 기간에 성장. 너무 빨리 성장했거든. 원래 누군가가 독주를 하면 그것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렇죠. 저 너무 좀 저하는 거 아니야? 나대는 거 아니야? 우린 좀 그런 마인드가 견제 내력이 있잖아. 좀 생기죠. 우리나라의 그 마인드가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 거 알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전 세계 스포츠 경제 학회나 세미나에선 최고의 케이스 스터디로 올라가. 뭐냐면 2002년 월드컵 경기 끝나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줬던 성과 보상 체계.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방식이 뭘까? 어떻게 나눴어요? N빵. 야.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마 그때 내 개인적인 이것도 사견입니다. 절대 뭐 어떤 저거 없어요. 안정환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야. 또 그 뭐 현영민 선수라든지 예. 오히려 아싸 했던 건 김병지. 김병지. 한 게임도 출전 안 했는데.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해? 선수들이 이걸 수긍해? 선수들도 수긍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 나라는 분명 민주화된 국가고 시장경제주의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N빵이라는 저 결론을 가지? 그게 또 우리나라 또 특유의 그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맞아. 네. 바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건설이 독주할 때 바로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혼자 독주야? 이 인식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서울시와 당시 교육부가 이걸 물러야 되겠어. 돈 다 그래서 줬는데. 돈 다 줬는데 민심이 너무 흉흉한 거야. 특히 추가적으로 민심을 딱 보고 야 지금 현대가 그거 인수하고 완전 고초 아닌 고초야. 그래서 이거 우리도 여기다 민심을 더 불태우자. 라는 기름 붓자라고 하는 부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그 땅이 너무 탐났거든. 그래서 또 여기다 슬쩍 푸시하기 시작한 게 경찰청이야. 지금 경찰청은 어디 있는지 알지? 그 외교부 건물 뒤쪽에 예. 그것도 서울시 경찰청 거기 있잖아. 예, 그렇죠. 경찰청이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그 자리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경찰청도 푸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누가 있었느냐? 그때 문화예술계들도 너무 부당함을 토로한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문화예술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의 부지가 어디로 결정됐냐면 과천으로 정한 거야. 아이고 그때 당시에 과천은 읍이야 읍. 그래서 아니 손님들이 오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어주셔야지. 그렇죠. 여기 시골 깡촌에 무슨 현대 국립미술관을 짓냐. 그렇죠. 지금처럼 뭐 도로도 잘 돼 있지 않은 시대에. 그럼 여기는 무슨 물 건너 산 건너 와야 되는데 이거 미술관 관람이나 오겠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그러면 대안을 같이 국가에다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그거 현대 그거 아무래도 조만간 토해낼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들어가자. 거기를 지금 서울 시립미술 서울 역사박물관 자리를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자리로 쓰자 하면서 얘네들도 들불처럼 일어나서 일단 뺏어 와야 그다음 논의할 거 아니야. 어쨌건 뭐 현대는 현대네요. 그렇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든 뺏어 와야 어떻게 쓸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벌써 이 난리 치니까 78년도에 현대는 그 땅을 샀는데 벌써 1980년이 지났네. 벌써 지나버렸어. 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난리가 나니까. 조금 있으면 정권 바뀌는데? 정권 바뀌었지. 네. 그래서 이 80년대 초반에 바로 정권까지 바뀌면서 국민들이 더 누구 하나를 크게 혼내고 지탄하고 해서 이 갈증을 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게 딱 현대가 딱 짚힌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무효 무효 한 거야. 현대 입장도 민심을 거스릴 필요 없거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되팔고 뭐하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회비용도 있고 만만치 않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 그리고 네 땅이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사줬으면 좋을지 네가 얘기를 해봐라. 하고 현대그룹에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현대 쪽에서 그때 제의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다른 땅으로 주십시오를 한 거야. 근데 다른 땅 어디요? 그랬더니만 그때 그 광진구 구이동 근처의 땅이랑 바꿔주십시오 한 거야. 너무 근데 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자, 평수가 다르지. 우리 그 서울 역사박물관 부지는 한 2만 평 정도를 저 현대건설에서 한 거야. 거기도 넓은데요? 거기도 엄청나지. 야, 그거 2만 평이면 지금도 사실 조단이야. 그런데 쭉 강변 전체를 통으로 이게 한 6만 평 가까이 돼. 이거랑 맞바꾸자는 거야. 그런데 현대건설은 확실히 땅에 대한 개념이 있어. 처음에 아까 내가 이 저 서울 역사박물관 얼마 주고 샀다고 했니? 110억. 110억. 자, 그게 78년도야. 네. 그런데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될 때가 5년 정도 지나서 6년 잡아야겠다. 84년도야. 그런데 그때 그 감정가액이 그때 그 서슬퍼런 정권에서 돈 잘 주겠어? 그 간평사들 잡아다가 알아서 감정 잘해 했을 거 아니야. 누르고 눌렀을 거 아니야. 알아서 해. 눌렀는데 얼마 나왔을까? 5년 지났는데 110억 땄던 땅. 뭐 과감하게 해도 돼요? 과감하게 하십시오. 500억. 이게 땅의 무서움이야. 땅으로 달래. 그래서 무슨 땅? 그랬더니 현대는 빠삭하거든. 그 정도 큰 땅을 살려면 우리 뭐 내야 돼? 취등록세. 취등록세. 근데 땅을 다 같은 금액으로 맞바꾼 거라서 취등록세도 면제받았어. 면제받았구나. 다 사서 그걸 지었는데 그걸 짓고 나서 또 어떻게 됐다? 현대는 그걸로 또 두세 배 또 상승을 한 거야. 그룹사가. 요거 하나만 벌써 기억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땅이야, 땅.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더 늘릴 수는 없어. 그건 서울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어딘가야. 그런데 아마 내가 외전으로 다음번에 일본의 그 경제 상황, 그 부동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을 내가 좀 더 보충을 해줄게, 언젠가.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방 모든 광역시에서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다 늘었어. 특히 크게는 전출자들은 전부 누구냐 하면 젊은 세대들, 30, 40대들이야.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길 평생 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향을 버리지 않아. 결국 서울에 공급이라는 건 더 늘기 어려워. 땅이 더 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그나마 늘릴 방법은 올리는 거야. 그 구이동 강변역 현대아파트 1980년대부터 지어진 거잖아. 이제 40년이 40년 돼가지. 그럼 그 근처도 전부 다 이제 조만간 50층, 2층의 아파트로 지어지겠지. 그런데 그 현대 아파트를 조금 벗어나면 골목 막 이렇게 생긴 옛날 구시가지의 다세대 주택. 많이 있어요. 붉은색 빌라 그런 거 이 근처에 여기 요만한 거 있잖아.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을 때 현대 아파트 이쪽 부지만 다시 재건축 재개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묶어 이렇게 더 지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거든. 우리도 좀 개발합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는 김에 저는요, 교수님, 강변역에 있는 현대아파트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돈도 없어요. 도대체 저한테는 도대체 도움되지도 않는 얘기를 왜 계속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이쪽에는 내가 뭔가 조금 지분 투자를 넣어 놓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또 지금 뭔가 번듯하게 지금 사람들 들어가 살고 있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비싸. 나도 바보 아니야. 그거 살 돈도 없지. 그런데 임장을 잘 하다 보면 진짜
탁구방 같은 아주 작은 그 쓰러져가는 건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근데 모든 데가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한 시점에 개발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는 좀 더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여긴 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거는 본인들이 분석을 좀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사놓고 내 당대는 결국 개발 안 됐네. 이럴 때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인지 아닌지를 정말 좀 그 동네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게 나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저기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런데 그 금액으로 거기에 큰 아파트 하나 사놓는 것보다 나는 더 적합한 투자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야. 서울이라는 데가 한정판 뭐 명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지. 한정판입니다. 야, 정확한 정리다. 네. 서울은 부동산에서 한정판 명품이야. 이게 내가 100분 토론 나갔을 때 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나 100분 토론 나가거나 무슨 연합뉴스 무슨 패널 나가거나 YTN 패널 나가서 부동산 얘기하거나 뭐 JTBC 뉴스룸 나가서 부동산 얘기하면 나 이렇게 얘기 안 해.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럼 여의도 맨션은 다 내 노후 걱정, 내 자산 관리 걱정,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모로서 야 아빠가 이 정도는 너한테 물려주니까 이걸로 종잣돈 삼아서 너도 좀 해봐라. 그 개인적인 그냥 안락을 추구하는 분들이 청취자고 시청자들이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봉준파 나가면 과밀화 억제하기 위한 전략들 나도 뭐 입지 오랫동안 그 부지 관련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나도 얘기할 거 많아.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형님 그러면 땅이든 살 돈이 안 된다. 좀 덜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주고 싶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인데 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시드머니라는 걸 모으거든. 네.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라는 걸 해서 추가 수익을 거둬서 그걸로 이제 진짜 부자 아닌 부자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 시드머니를 모으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걸 안 해야 모이는데요. 그거는 마약을 끊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도 왜 좋은 옷, 좋은 뭐 그 집 아니면 좋은 차 안 갖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현금으로 그 당시 사람이야. 그 당시 현금으로 그 당시인데도 그게 꽤 비싸네. 18억을 모을 때까지 제가 아반떼 XD를 타고 다녔어요. 몇 년대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거는 약간 괴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이미 너무 오버한 건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그 반열에 오를 때까지도 그걸 지키느니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대. 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옛날과 달리 너무 조급증이 있어.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 한 푼 두 푼 모아서 10년, 20년 후에 그걸 가지고 뭘 하시라는 얘기세요. 그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요즘은 난 MZ세대들 중에서 진짜 존경하는 애들도, 나보다 어리니까 애들이라 부르는데, 애들도 많은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아주 미친 듯이 치밀하게 자기 분석을 해서 찾아. 그리고 거기에 철저히 베팅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잖아. 그러면 얘는 사교성이 출중하고 항상 쉬는 시간엔 얘 주변에 구름같이 모여서 얘가 뭐 한마디 하는 걸 털면 막 다 까리까리 울고 막 웃고 그래. 근데 다른 애는 그런 사교성과 화술이나 아니면 소셜 스킬이 없어. 그래서 혼자 맨날 꼼꼼하게 뭐 따져보고 이런 것만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셜 스킬이 좋고 사교성도 좋고 남을 잘 설득하고 남에게 분위기를 잘 스스럼 없이 이끌 줄 아는 애, 걔는 뭘 해야겠어? 영업을 해야겠지. 걔가 그런 영업을 하게 되면 아마 영업 왕이 될걸? 그럼 한 해 예를 들어서 성과급으로 몇 억씩 받는 영업 왕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꼼꼼하게 뭘 하나하나 하고 하는 그 친구는 또 꼼꼼함이 요구되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걸 할 줄 아는 게 요즘 MZ세대들. 근데 우리 때는 다들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사자 직업이니 뭐 번듯한 이걸 추진을 했는데 요즘은 저는 됐고요. 저는 제가 이거 좋아서 해요. 전 이게 뭐 어때서 해요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서 성수동에 있는 그 창고 건물에서 옛날 막걸리를 요즘 현대식으로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독특한 화술로 본인이 동대문 쪽에서 무슨 옷 그 원단 장사 비슷한 걸 해가지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만지는 애들이 꽤 있어. 그런데 바로 거기서도 갈려. 예를 들어 3년 만에 10억을 모은 친구가 있고 예. 3년 만에 똑같이 10억을 모았는데 한 친구는 1년 만에 2, 3억씩이 생겼을 거 아니야. 예. 그 2, 3억을 자꾸 이상한 데 투자를 한 거야. 자꾸 써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저는 18억 모을 때까지 아반떼 XD만 타고 다녔다라는 말씀이 3억 생겼다고 3억 가지고 어디 굴려봐야지 해서 3억 원으로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이상한데 아파트나 뭐 오피스를 덜컹 사고 또 3억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저기 포항시 어디에 내가 또 하나 건물 사야겠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지막 또 3억 돼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군산에 어디 아주 풍광 좋은데 어디 또 사놔야겠다. 이렇게 사놓은 사람이 갑자기 4년째 어차피 난 또 계속 매년 3억 버니까 그렇게 안 벌려. 비즈니스라는 건 다 흐름이 있는 거야. 기폭이 있고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며 누가 글로벌 금융이 터질 줄 알았으며 누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경제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어. 빌 게이츠는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난 또 벌면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3억이 다 흐지부지 이것도 안 남고 저것도 안 남고 되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기다린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동대문 어딘가에서 또 아니면 저기 명동 뒤에서 화장품 팔면서 화장품도 아니고 노점에서 그 외국인들에게 화장품을 팔면서 진짜 돈깨나 만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물어봐. 야, 너 돈 그때 번 거 어땠어? 아,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그러면서 아, 근데 저 투자 잘못해서 야, 좀 기다리라니까. 걔는 지금도 그거 해. 근데 아까 말했던 진짜 성수동에 그 막걸리 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기다리더라고. 8년을. 그러더니만 그 돈 가지고 내가 말한 것처럼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요 근처를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 그냥 제가 제 건물 하나 샀어요. 몇 년 전에 성수동에 건물을 샀으면은 뭐 달라졌지. 대단했을 텐데요. 내가 지금 그분에게 그분이라고 얘기하지 감히 전화를 못 드려. 자, 농담이고. 하여튼 그걸 말하는 거야.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 약간의 인계점이 넘을 정도의 시드 머니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잠깐 하나를 더 보여줄게. 야, 내가 책 홍보하는 거 아니야. 나랑 관계 있지도 않아. 이게 누구 책인지 알아? 아, 이거는 여기 써 있네요. 워렌 버핏. 맞아. 네.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집필한 자서전이야.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투자로 최고 반열에 오른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으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렇지. 그리고 그 투자소득으로 이 반열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투자라는 건 기폭이 있어서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간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투자자야. 네.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뭐야? 스노볼. 스노볼이야. 스노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를 굴리는 걸 말하는 네. 거야. 바로 투자라는 건 돈을 이렇게 눈덩이 크게 굴리는 것처럼 자꾸 눈덩이를 크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눈사람 만들 때요, 요만큼 눈덩이 요렇게 해놓고 요거 굴리면 이거 금방 이게 부서져요. 안 모여.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요거 생겼다. 야, 내가 요렇게 꽁꽁 얹혀서 요걸로 굴려야지. 이러지 말고 처음엔 요거 말고 더 붙여. 자꾸 붙여서 적어도 눈덩이를 굴릴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지. 만들어. 요 정도까지 만들고 훅 굴리면 이렇게 돼. 바로 그거야. 아니 2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주택, 2억이 뭐야? 1억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집들은 대한민국에 몇 천 채는 돼. 아, 몇천 채가 뭐예요? 그럼. 지방에는 많아요, 빌라. 맞아. 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에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건 다른 사람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간단해요. 이미 내 지인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내 편이잖아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나 이거 살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야, 친구야,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고 나중에 나도 술 한잔 사줘 하면서 웬만하면 나쁜 얘기 안 해줘. 그런데 야, 어떤 친구가 여기 이런 걸 사겠대라고 하고 내 얘기가 아니라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내 주변에 내가 그래도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야, 그 친구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지방에다가 뭔가 작은 거를 우리 연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거잖아. 네, 맞아요. 서울에 연끌을 했다면 뭐 요즘은 또 그 사이 분위기 바뀌었지. 네, 분위기 요즘 많이 서울 또 분위기 바뀌었어. 네, 그 맞아요. 사이에. 네. 그런데 지방에 연끌한 사람들 지금 분위기 안 바뀌어. 오히려 연말까지 위분양만 더 쌓인다고. 네. 바로 요만한 거 가지고 굴린 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까진 건디라는 거야. 그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십수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굴릴 정도의 재산이 나는 1년 만에 됐어요. 아, 그럼 굴려. 그걸 왜 안 굴려? 근데 굴릴 정도의 재산이 되는 거에 하라는 거지. 그러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부동산을 정확하게 지역 단위로 그리고 정확하게 물건 단위로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초기 투자 금액은 작아져. 왜? 잘 모르니까 남들이 다 아는 수준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잘 알면 그 사람들이 임장 다 해가면서 직접 발품 팔아서 세상에 광화문이 저기 보이네? 경복궁이 저기 보이네? 그런데 여기 집값이 이거였다고? 대박! 아,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공부 안 했다면 목포 어딘가에 집 샀거나 공주나 논산 어딘가 집 샀을 거야. 그런데 종로에 집 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 다 대박 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럼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다 대재벌 됐게. 네. 그잖아. 그렇죠. 공부는 매번 백발백중을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아. 적어도 공부한 사람은.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공부를 하면 이 굴려야 될 그 눈덩이 조금 작게 작아도, 해도 예. 내가 충분히 굴릴 수가 굴리는 있거든. 스킬을 연구한 거니까. 그렇지. 네. 바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야. 부동산을 굳이 내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의 종잣돈을 모으고 네. 그걸 그 사이에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스케일로 되면 2, 3년 뒤에는 드디어 내가 종잣돈이 생기는구나. 자기 직업과 고정적인 수익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2, 3년 뒤에는 내가 본격적으로 지금 서울의 평균 땅값이 2천만 원 안 되거든. 사실 저 정확히 말하면 조금 서울 여기저기 찾아보면 형 본가가 있는 종로에도 1,200만 원대 평당 네. 땅 있는 그 집들이 많아.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드디어 약간 대출 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할 테니 난 지금은 행복한 고민을 하러 임장 다녀야지. 놀러 다녀야지 해서 오토바이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아니면 운동 삼아 걸어 다니던 주말이든 아니면 오늘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 아씨, 너 두고 봐. 몇 년 뒤에는 하면서 오늘은 집에 바로 안 가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내가 봤던 그쪽을 한번 쭉 돌아가 보는 거지. 아, 여기구나. 야, 요거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114나 아니면 뭐 네이버 부동산 치면서 여기는 요런 거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가야 돼. 여기 바로 길 건너는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서포트하기 위한 상가 오피스텔 건물은 여기 단독으로 한 2동 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후보군일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후보군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다가구, 그러니까 뭐 몇천 세대 들어올 때가 생기면 이 사람들도 낮 시간에 주부님들이 카페에 애들 오늘 학교 보내고 간단하게 티타임 가질 때 그렇죠. 그런 거는 여기 딱 내가 상가 하나 사가지고 카페로 1층 임대 주고 2층 뭐 하고 그걸 그리라는 거야. 근데 내 스토리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선 내가 사고 싶은 데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그 스토리로 진화 발전해왔던 곳을 가봐야지.
원래 그러니까 옛날 지도를 봤더니 2000년대 초반에는 여기가 그 빌라촌들이 이렇게 있었던 데인데 지금 여기 대단지가 된 거기라고. 그러면 그때 개발 안 됐던 요 빌라촌 끄트머리 여기까지만 개발되고 이 도로로 여긴 안 개발된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길 쭉 가보면 야, 이쪽은 사면 내가 폭망하는구나. 근데 이쪽을 사니까 대박 나는구나. 왜? 아파트 메인 입구가 어디냐에 따라 또 그것도 시세가 큰 차가 생겨.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면 훨씬 더 적중률이 좋아. 부동산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해주신 얘기는 정말로 실전에 가깝고 뭐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지만 이거는 뭐 형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심이야. 나는 그냥 그 내 주변에 되게 잘 된 사람 되게 많잖아. 그렇죠. 잘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하나 있어. 밥을 얻어먹을 때가 많아. 형님. 야, 너 웬일이냐? 아유, 저 지나가다 들렸어요. 야, 너 연락도 안 하고 막. 야, 일로 올라와. 딱 해, 그럼. 오늘 뭐 시간 있어? 저 괜찮아요. 그럼 고기나 구울까? 하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공짜로 먹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여의도 맨션 애청자분들이 다 잘 돼서 언젠가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럼 좋죠. 우리가 이 준비했었던 부동산 특집은 뭐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대강 마무리를 지었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좀 갈증이 해소가 됐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그리고 형님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반도 못했다. 반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못다한 얘기를 격식 없이 한번 그냥 무차별적으로 물어보는 그냥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특집은 더 갑니다. 네,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현대는 부동산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어떻게 인지하게 된 사건이 있었나요? 현대. 있었어. 그게 두 가지야. 하나가 압구정이었고 네. 하나가 강변이었어.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그런 동네. 그렇네. 네. 그렇지. 요즘 뭐 사람들이 로망이지. 그렇죠. 이 압구정 개발 사업과 네. 강변 개발 사업 이 두 개를 하고 나서 네. 땅에 대한 비즈니스는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땅 짚고 헤엄치기에 그러니까 리스크는 제로에 네. 위는 상방은 열린 이런 비즈니스구나를 확실히 안 거야. 그래서 그때 눈을 확 뜨고 그 뒤부터 현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은 마음대로 해 라고 할 정도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한번 풀어주시죠. 그래. 압구정은 예전부터 유명한 명지였어. 우리 뭐 압구정 하면 뭐 우리 저 조피디도 알잖아. 이 압구정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한명회. 한명회. 네. 맞아. 정확히 아시네. 이 한명회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다 아시겠지만 브리프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던 게 바로 이 한명회잖아. 개유정란. 맞아. 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명승지인 이 압구정을 그 당시에 압구정이라고 안 부르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곳을 한명회한테 하사했어. 세조 한 2년째쯤이라고 추정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명회가 이걸 딱 받았는데 그때 이조 판서를 했던 한명회가 바로 명나라 사신으로 가. 장관급. 그렇지. 네. 그런데 그때 명나라에 가서 뭐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만났을 거 아니야. 네. 그 중에서 그 당시 최고의 그 학자였던 예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예겸, 네. 그 예겸에게 부탁을 해. 내가 우리 왕에게 좋은 곳을 하나 하사 받았는데 네.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겸이 그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봐라. 네. 딱 답더니 거기 정자의 이름은 이걸로 하자 하면서 쓱 이름을 지어줘서 하사한 게 압구정이야. 자, 그래서 압구정은 그때부터 이렇게 굉장한 명승지로 알려졌고 당대 최고의 세도가가 그것도 명나라 최고의 학자에게 이름을 부여받은 곳이니 세상에 거기가 얼마나 더욱더 유명해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도가가 됐다라고 하면 압구정을 하사받거나 압구정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압구정의 상징성이 너무 높아졌고 그 뒤로 한 명의 일족은 알잖아. 결국 부관참시 당했잖아. 부관참시 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당대 세도를 확 잡았던 사람들이 이 압구정 정자를 실질적으로 점유 내지 소유하게 됐거든. 그러다가 압구정이 막판에는 어떻게 됐느냐? 박영효 알지? 박영효 그 구한말에. 맞아. 예. 아는구나. 알죠. 이 박영효가 또 압구정을 소유하게 됐어. 그 당시 또 잘 나갔거든. 그렇죠. 그래서 박영효가 이걸 소유하게 됐다가 갑신정변 때 그렇죠. 박영효가 또 그쪽 일가가 또 한번 그렇죠. 데미지를 크게 입고 나더니 갑신정변 후에 박영효의 그 재산을 몰수했거든.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하면서 압구정에 있는 정자도 몰수를 했거든. 그 뒤로 이 압구정 정자를 완전히 철거해버렸어. 부셔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는 일종의 약간의 언덕배기, 정자가 약간 언덕 같은 데 있잖아. 그 언덕배기로 남아있었지. 그 뒤로 압구정의 정자는 사라진 거야. 흔적조차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조선 한 400년 가까이 최고의 어떤 명당 자리 중에 하나가 압구정인데 그런데 드디어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남쪽을 개발해야겠다. 이제 서울엔 더 이상 인구 포화 상태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서울을 확장해서 서울 강남이라는 걸 개발해보자 했는데 원래 강남이라고 하면 비 오면 늪지대 같이 바뀌고 그리고 맨날 뭐 홍수 때문에 뭐 피해보고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성동에 그렇게 뱀이 많이 나왔대요. 맞아. 그런 정도로 원래 이 동네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요즘도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비 오면 강남역일 때 어떻게 돼? 역삼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폭포수예요. 폭포수가 와, 네. 진짜. 네. 그나마 양재는 다시 올라가잖아. 네. 강남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네, 맞아요. 역삼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접시처럼 돼 있죠.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양재는 다시 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약간 올라간 언덕배기들 뭐 학동 쪽도 좀 올라가 있지. 학동 쪽 올라가죠. 그런 쪽 몇 개 빼고는 다 물살이 막 글로 몰리거든.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긴 사람 사는 곳 아니라고 다 인식이 많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 사는 곳 아니라고 인식되는 곳을 개발하려면 그나마 옛날부터 평판이 또는 인지도가 좋은 데를 먼저 개발해야겠지. 그래서 어디다? 압구정. 그래서 압구정을 먼저 개발하기로 국가에서 결정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압구정 쪽을 딱 이제 개발하기로 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라고 하는 데들을 불러 모았네. 그 중에 이제 현대건설이 있었겠지. 그래서 현대건설에게 압구정 쪽을 개발해봐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대건설의 그 건설쟁이들도 장이들도 알거든. 아, 여기 비 오면 어디까지가 한강이고 어디까지가 땅인지를 몰라요. 비 많이 오면 여기까지 침범했다가 비 좀 덥게 오면 여기까지 되고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뭐 수중도시를 만들라는 얘기인지 뭐.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국 방법이 없다. 국가한테 설득을 한 게 이거는 이 상태로는 개발이 안 되고 땅을 매립해야 됩니다. 이제 쌓아서 올려서 진짜 땅을 만들어야 진짜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해서 땅을 만든다는 건 저기 멀리서 엄청난 흙, 모래, 자갈 등을 실어와야 되잖아. 그런 토목공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그럼. 그래서 정부에다가 어떤 부탁을 했느냐? 지금은 없어진 섬이 하나 있어. 한강의 여의도 같은 섬이 또 있었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자도라는 섬이야. 저자도 처음 들어봐요. 압구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위에 바로 섬이 있었어. 저자도라는. 그렇게 해서 압구정을 딱 봤더니 비 많이 오면 강이었다가 비 안 오면 땅이었던 데는 소유주가 있겠어? 없죠. 없지. 그러면 그 땅을 매립하면 그건 다 누구 걸까? 서울시 또는 국가 거죠. 현대건설 거지. 현대건설이 주도해서 하면. 그렇지. 그렇죠.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내 땅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땅을 만드는데 저 섬만 쓱 하면 그렇죠. 이건 돈도 잘 안 들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 국가를 설득했어. 국가에서 원래
하천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천이 뭔지, 이게 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섬이 아닌 걸로 봐야 될지 이런 걸 규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규정을 하는 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네. 그 하천법상에서도 저자도는 좀 애매한 면이 많았어. 네. 이게 어떤 연도에는 물에 다 잠겼고, 네. 그 당시 하천법으로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애매했는데, 바로 개발 연대 때 필요했던 이 개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 저자도를 결국 없애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현대 입장에선 그 부지조성 사업의 비용도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든 거지. 그렇죠. 그리고 원래 땅이 아닌 곳에 내 땅이 생겼어. 그것도 강변이라는 곳은 한참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어느 도시에도 강이 보이는 곳의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는 제일 비싸. 아니 4대 문명이 다 강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래도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사람들이라면 공부하거든. 그래서 강 근처에는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아마 확신을 했겠지. 네. 그리고 그 땅이 원래 주인 없는 땅이었다가 그렇죠. 그거를 드디어 비싼 값에 팔기 시작한다면 야, 이거는 뭐 엄청난 남는 장사인 거지. 그렇죠. 그럼 압구정 개발했으니까 어디 또 해야겠니? 강변역. 강변. 바로 그 남능 장사를 한번 하고 나서 현대건설은 재개서열에서 또 한번 2배 점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진실인데, 네. 부동산 투기 덕분에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어. 용준이 너가 네. 갑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 만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 네. 너 전 재산 박을 거야? 많은 고민을 하겠죠. 많은 고민을 하지. 그렇죠. 정주행 회장 보면 정말 황당한 소리를 많이 해. 미국 포드 자동차 조립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도 내 자동차 만들래 하면서 그 이태리 그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폰이 디자인해달라고 하고.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요. 정말 진심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만큼 베팅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다라는 건 뭐다?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바로 그 믿는 구석이 땅이야. 바로 예전의 기업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혁신과 투자를 한 게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그냥 보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리는 게 충분한 또 다른 형태의 기회도 많은 걸 안 거야. 맞아요. 눈을 트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어. 땅을 믿고. 이거 개발될 거야. 우리 신격호 회장도 일본에서 롯데? 땅의 무서움을 보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껌 파는 돈으로 무조건 땅 산 거야. 소공동 롯데 그 지금 백화점하고 롯데 그 호텔 있는 부지만 해도 몇 조 원일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걸 지금 살 사람이 있는지가 오히려 걱정인 거지. 롯데 어렵다고 요즘 그러잖아. 네. 여차하면 팔아. 네. 재무 건전성 확 확보돼. 잠실 쪽도 많잖아요, 그쪽. 네. 그래서 요즘 언론 회사들도 이런 소리 많이 해. 우리 언론 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둘로 갈라졌어. 원래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초기부터 있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4대문 안에 큰 건물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언론사들이 2000년 초반 딱 들었으니까 IT 붐이 일어나면서 인터넷이 일어나면서 야, 우리도 컨텐츠 사업해야겠다. 포털 해야겠다. 뭐 이런 걸로 신규 투자 많이 하려고 그 건물들 판 회사들이 있고 안 팔고 그냥 구태의연하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옛날 하던 일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시대에 부합하면서 했던 회사들도 있어. 그렇죠. 그럼 원래 누가 더 올바른 일을 한 거야? 원래는 전자 쪽으로 가야죠. 기업은. 맞아.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새로 계속 시도하고 혁신해보는 게 그게 사실 교과서에서 말하는 올바른 경영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웃는지 알아? 후자가 웃어. 오히려 그때 그 경영의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미디어 관련한 회사들은 지금 재무적으로 되게 어려워. 이 뭔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 노후나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는 그런 투자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큰 지택목이 옛날엔 땅이었고 그 땅으로 그냥 건물 짓고 나 임대 수익이나 받아야겠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의 꿈인 건물주가 목표가 아니라 그때는 그걸 믿고 뭘 하려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국가가 성장하고 도운 거지.